오늘 역사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역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1875년 9월 20, 일본 우뇨호라고 하는 배가 일본 해군 함대죠. 함대가 강화도로 왔습니다. 조선 말기에. 그래서 이 우뇨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뇨호에서 일본 군대가 해안선을 측량한다라고 하면서 해안선에서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낄낄대고 웃고. 그러니까 강화도에 수비하던 조선 군인들이 포를 쐈어요. 여기다가 총을 막 갈겼습니다. 꺼지라고. 그래서 일본 우뇨에서도 강화도에 있는 조선군에게 포격을 가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가 조선군은 35명 사망, 16명 부상, 일본군은 2명이 경상. 일본군 병력은 22명밖에 안 되는데 조선군은 400명이 있었어요. 조선군 400명이 일본군 22명에게 처참하게 박살이 났어요. 35명 사망, 16명 부상. 결과가 이랬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수영하면서 낄낄대고 하는 그 꼬라지를 못 봤던 겁니다. 자, 당시에 한국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군이죠. 조선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에서 보는 이 조선 군인들은 굉장히 멋있죠. 엄청나게 호화로운 옷을 입은 것을 영화 속에서 많이 볼 겁니다. 그거 다 개뻥입니다. 조선 군인들의 행색은 이랬습니다. 이게 조선 군인들이 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조선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인들. 우뇨 사건이 났을 때. 반면에 일본인들은 어땠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본인들은 근대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조선인들이 깔보던 외놈, 왜소한 놈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훈련된 그런 근대식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선군하고 이런 일본군하고 싸웠던 겁니다. 당연히 일본군이 이겼죠. 당연히 일본 군인이 이겼던 겁니다. 조선 군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76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우뇨 사건을 하냐? 우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한테 약점을 잡히고 질질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그 당시 조선인들이 합심 단결해서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고 일본처럼 미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인다든가 독일로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조선이란 나라를 개발을 했다면 이 1876년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1876년에 일본한테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조선이 무슨 짓을 했냐? 무슨 짓을 했냐? 맨날 싸웠어요, 우리끼리.
자, 이 여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리 민비죠, 민비. 민비입니다. 자, 민비인데 입술이 양 밑으로 쳐졌네요. 좌우 왼수 됐네요, 입술이. 민비의 입술이 좌우 왼수로 쳐졌어요. 좌우로 쳐졌어요. 아, 저 오늘 말았어요, 오늘. 민비의 입술이 좌우로 왼수가 됐어요. 좌우 왼수. 이 사람은 대원군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대원군인데 대원군 인상이 좀 쥐새끼같이 생겼죠. 쥐새끼같이 생겼어요. 이 두 사람이 맨날 싸웠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랑 죽기 살기로 하고 싸웠습니다. 1882년에는 이모군란이 터졌고 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민비가 또 뒤통수를 쳐서 시아버지를 청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대원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싸웁니다. 1876년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조선이 한 일은 맨날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짓밖에 안 했어요. 그 30년 동안 일본은 뭐 했냐? 신식 군대로 이렇게 일본은 변했었어요.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일본은 외국 문명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명치유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데 30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일본 군대가 편성이 됩니다. 이러한 군대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이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본격적으로 망하죠. 실질적으로 조선이 망한 거는 1905년입니다. 1910년은 그거는 문서상이고 실질적으로는 1905년이에요. 그러면은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까지 딱 30년이 걸렸는데 30년 동안 한국은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니라고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일본은 근대화를 했어요. 일본군 근대화를. 3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 이렇게 달라졌던 겁니다. 제가 왜 강화도에 일본군 운요호 사건부터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들으셨죠? 일본의 초계기. 자, 일본의 초계기가 이것이 초계기가 한국 그 해군 광개토 대왕함 광개토 대왕함이 한일 중간 수역이 있는데 있었는데 여기를 일본군 초계기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위로 거의 뭐 위협적인 걸로 간 거예요. 강화도에서 일본 수군 운요에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강화도에 있는 조선군 수비대를 약올린 것처럼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왕함 한국 해군을 장난치고 갔어요. 장난친 거는 맞아요. 장난친 거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혹시라도 말이죠.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운요호 사건과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인데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예전에 강화도의 조선 수군들이 반응하는 듯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도 넘은 일본의 초계기 도발. 위협 비행 재발된 대응을 강화하겠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보도에 뭐냐면 일본의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 걸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싸움 걸기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1875년 강화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 우녀호를 보고 조선의 군사들이 일본 놈들이 싸움 거는 것처럼 봤던 것 같은 감정을 지금 갖고 있어요.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자 일본의 아베 총리 정부의 외교적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일본이 건드려 본 겁니다. 1875년 우뇨 사건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한국에 지금 대응이 이렇게 나와요. 이자가 정경두 한자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조종사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일본 위협 비행에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뭐 일본 그러면 비행기가 또 그러면은 함대포로 쏴서 격추시켜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강력 대응을 해라. 강력 대응.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강력 대응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경두가 한국 군인들의 강력 대응을 하라는 것은 문재인의 의중이 실려 있다. 지금 정경두가 강경 대응하는 거에는 문재인 이 주사파 패거리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다. 지금 맞불 전략을 펴고 있다. 한국도 지금 맞불 전략이다. 중국 아베에 대해서. 강공 대응으로 손했다.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라인마저 닫혀 있다. 외교 라인까지 닫혀 있습니다. 비행기가 한번 장난쳤다 친 걸로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굉장히 발끈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 거기다가 한일 군사교류도 전면 중단이에요. 문재인이 엄청나게 세게 나갑니다, 지금이요. 한일 관계는 끝을 모를 정도로 악화일로다. 24일 강경화하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얼굴을 맞댔지만 초계기 갈등에 관한 유감만 표명한 채 종료됐다. 일본이 양자회담을 제안했는데 한국 외교부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삐진 겁니다. 지금 일본 애들은 가지고 놀아요. 일본 애들은 초계기를 보내서 위협적으로 비행을 해서 기분 나쁘게 한 거는 맞아요. 기분 나쁘게 했는데 지금 문재인 이쪽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 같은 걸 또 맺으려고 이러는 걸까요? 무슨 자신감이 나와서. 일본은 지금 회담하자 그러고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초계기를 날려서 야구를 올리기도 하고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회담하자 그리고 꼬시기도 하고 아주 여유 있게 지금 하는데 문재인 얘네들은 완전히 강경하게 일본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봐야겠죠. 1876년에도 일본의 국력하고 조선의 국력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을 봅시다. 2016년 국방비를 보면은 미국이 604억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중국이 145억 달러, 일본이 47억 달러, 한국이 33억 달러. 2016년에 일본이 한국보다 국방비가 40%가 더 많습니다. 한국보다 국방비가 더 많아요, 일본이요. 둘이 싸우면 일본군이 이깁니다, 지금도요. 게다가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일본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국방비 안 늘어나고 있죠. 일본은 47억 달러에서 2배 뭐 하면 한 100억 달러로 되겠죠. 2016년에도 한국보다 국방비가 40%가 많았는데 2019년도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국민 총생산 GDP를 한번 볼까요? 1인당 국민 소득을 국가 총생산이죠. 국민 총생산. 일본이 한국의 3배입니다. 국가 총생산량 GDP를 봐도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3배가 많습니다. 이런 일본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이 아주 전쟁을 벌일 듯하시 강하게 나가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일본 비행기 초계기가 또 날아가는데 한국 해군에서 함포를 쏜다. 그래서 일본 초계기가 폭파되었다. 일본 그 공군 조종하던 조종사가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제2의 강화도 조약도 맺는 겁니다. 한국은 일본하고 전쟁에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실력이 절반밖에 안 돼요. 한국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준이 이런데 이 정규재 같은 자는 보세요. 트럼프의 배신에 대비하라. 트럼프의 배신에 대비하면 미국하고 등 돌리자 이거죠. 자, 여러분 국방비 한번 봅시다. 일본 국방비가 한국의 40%가 많았죠. 거의 이제 2019년도는 배가 많을 겁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5배나 많은 국방비예요. 그러면 미국은 국방비가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전 세계 합친 것보다 제일 많아요. 미국이요.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국방비 있는 이런 미국을 내쫓고 대한민국 혼자 핵무기 만들자?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정규제가요. 일본한테도 국방비가 안 되고 중국한테도 국방비가 안 되는 한국이 미국이 없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뭘로 살려고 이런 헛소리들을 합니까? 예? 정규제 같은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까부나요? 일본의 GDP가 한국의 3배입니다.
중국의 GDP는 한국의 10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를 내쫓고 반미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남겠습니까? 이게 일본하고 중국 등살에. 바보 아닙니까? 정규제? 정규제 바보 아니에요, 이거요. 트럼프 대통령 바지가랭이 붙잡고 늘어져도 시원찮을 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에 대비해라? 핵무기를 만들자? 아니 국방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일본보다 절반밖에 안 되고 중국에 비해서 이거 20%밖에 안 되고 이런 나라에서 핵무기 만들면 뭐가 살아? 정규제 바보 아닙니까 이거요. 그런데 정규제 같이 소위 무슨 뭐 보수 우파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인간이죠.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자가 지금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 나가면 한국은 이거 중국하고 일본 등살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 국방비하고 GDP 보세요, 이게요. 핵무기 만들기 전에 잡아먹힙니다. 일본은 독도 점령할 거고요.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이호도나 제주도 먹을 겁니다. 아니면 평택 같은데 중국인촌 만들어서 폭동 일으키고 뭐 안산 거리 이런데 구로공단 이런데 가리봉동 그런데 중국인 조선족들 폭동 일으키게 할 거고 도대체 정규제는 무슨 생각으로 자꾸 트럼프를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나요? 대한민국의 꼬라지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 새끼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별것도 없으면서 현실을 인정해야 되잖아 이게요. 예? 성질만 낸다고 일본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러면은 성질만 내면서 이길 수 있다면 정규제 너 추성훈이하고 붙어봐 한번. 이길 수 있나? 국가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이웃나라하고 성질을 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은 그렇습니다. 경제나 국방비. 자, 이번에는 정치적인 측면을 봐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어떠냐? 정치에 있어서는 그러면 한국은 괜찮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베 총리는 말이죠. 작년에 세 번째 연임을 했어요. 그래서 임기가 2023년까지 안정적입니다. 2023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세요. 잘 보세요. 2023년까지 아베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요. 일본 경제도 잘 나갑니다. 지금 현재 74개월 연속 경기 확장하고 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일 잘 나가고 있다. 아베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경제도 발전하고 있어요. 일본은 아주 건강하게 잘 가고 있어요. 자,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임기가 2023년 이후까지 갈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시진핑이 독재를 해도 안정적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요. 시진핑이 황제로 임기 제한을 철폐. 중국 정치는 시진핑이 일당 독재로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까지 한국은 어떠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죄도 없으신데 어거지로 불법 탄핵시켜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가 없는 한 대한민국 정치는 늘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2020년에 선거가 있죠.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전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한 자리 해먹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국회의원 한 자리 해먹을 생각밖에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님 진실은 다 묻어두고 가자 그런 입장입니다. 거짓의 산을 이뤄서 거기서 먹고 살자라고 하는 놈들이 2020년 총선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 정치 싸움하고 불안할 겁니다. 당연히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대한민국 정치가 안정되냐? 아니죠.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죠. 2022년까지 대통령 누가 할까? 또 싸움박질하죠.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또 싸웁니다. 김진태한테 줄 설래, 황교안한테 줄 설래, 홍준표에 줄 설래, 김무성한테 줄 설래, 이재명한테 줄 설래, 박원순한테 줄 설래. 2022년까지 정치 노름하니라고 대한민국 정치는 불안정합니다. 일본도 2023년까지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데 경제도 안정되어 있는데 중국도 그런데 한국만 2022년까지 맨날 싸움박질, 맨날 싸움박질.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제요. 2022년까지. 지금도 태극기 애국 동지들 사이에 김진태를 지지하냐 안 하는 거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죠. 황교안을 지지하냐 안 하냐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죠. 빠가 되어서 대한민국은 어디 갔는지 온통 누구를 당대표 내세울까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2022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국민들끼리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져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2022년까지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개판으로. 김진태를 지지할래 말래. 김진태 지지 안 한다고 했다가 김진태한테 지지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깽판 치고 분탕 치고 가지를 않나. 온갖 개지랄 다 하게, 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 이 문제도, 이것도 늘 정치적인 문제죠. 대한민국은 2022년까지, 2023년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국방력도 일본 못 쫓아가, 중국도 못 쫓아가, GDP, 국가 경제력 GDP도 일본 못 쫓아가, 중국도 못 쫓아가.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단결하냐? 일본은 단결돼 있고 중국도 단결돼 있는데 한국만 2022년까지 맨날 서로 싸우는 판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나라 정세를 보면요. 정말 잠이 안 오는 정세입니다. 지금 1875년 운요 사건에서부터 을사늑야까지 30년 걸려서 조선이 망했죠. 자, 2019년 초계기가 날라서 운요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똑같이 한국의 이 정권을 탈취한 자들이 조선시대 때나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차이점이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군사력 차이도 많이 나고 차이가 당연히 남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초계기를 띄었다가 이 초계기가 격추되는 날에는 제주도든 독도든 일본군이 점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방위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일 한일 냉각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냉각 침착하죠. 일본 애들 가지고 노는 거 보세요.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 냉각기를 갖자. 회담도 하자. 일본 애들이 아주 가지고 놀죠. 그런데 문재인 이 주사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일본의 강제징용 이거 과거사 문제 또 걸고 넘어지죠. 계속 깐족되죠. 정말 냉철하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이고 아주 깐족깐족되는 식으로 일본에게 개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베가 또 가지고 놀잖아요. 이렇게요.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북한하고 국교 정상화하겠다. 약 올리죠. 아베가 약 올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놀고 있어요. 지금이요. 일본이. 이렇게 가지고 놀 때 일본을 이기는 방법은요. 일본보다 더 유연하게 말로 일본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승질내고 성깔 내면서 강경 대응할 거야. 뭐 옛날에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또 떠들 거야. 일제 강제징용 문제 또 떠들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일본한테 또 집니다. 일본한테 또 지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뒤면은 2050년인데요. 205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강화도 운요 사건에서 을사보호조약까지 조선이 망하는데 30년. 일본 초계기가 2019년에 날았습니다. 앞으로 50년 뒤인 2050년은 대한민국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한테 또 한번 지배당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중국한테 지배당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경제력으로도 못 따라가, 국방력도 못 따라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내부가 분열되어 있어.
일본은 단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초계기 사건 정말 잘 해결됩니다.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은 조선시대에 있던 마인드 그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측이 조선시대 때랑 달라진 게 없다.